남성의 바닷가에서 밤하늘이 불꽃놀이로 화려하게 빛났다. 폭죽 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지만 이화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소꿉친구인 청매가 그가 약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친구 몇 명을 불러 바닷가로 달려가 하룻밤 내내 불꽃놀이를 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건 어린 시절 그들이 나눴던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아픈 기억일 뿐이었다. 신부가 그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불꽃놀이의 열기가 한창일 때 한쪽에 던져놓은 이화왕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익숙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령조였다. 이공자, 당신 약혼 소식은 남성 전체가 다 아는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랭했지만 어딘가 씁쓸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저는 참석하지 않을게요. 내일 바빠서요. 당신과 그 신부 빨리 헤어지길 바라요. 백령조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약혼하는 모습을 보는 건 그녀에게 죽음과도 같았다. 백령조의 목소리를 들은 이화왕은 가슴이 떨렸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날 뻔했다. 백령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저는 상심사와 약혼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백령조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뭐라고요?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이 환청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이화왕은 전화기를 꽉 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 상심사와 약혼하지 않을 거라고요. 당신 올 건가요? 오면 당신과 결혼할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비명이 터져나왔다. 좋아요. 그럼 내일 꼭 갈게요. 백령조는 감추지 못한 기쁨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공자, 약속 지키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내일 그녀는 이화왕의 약혼녀가 될 것이다.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터였다. 전화기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뚜뚜 소리를 들으며 이화왕은 미소를 지었다. 백령조가 그의 대담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약혼식에 올까?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절친한 친구 제가련에게 전화했다. 제가련은 뛰어난 해커였다. 제가련, 도와줄 일이 있어. 그가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말했다. 방원의 컴퓨터를 해킹해줘. 그 녀석과 상심사의 증거를 찾아야 해. 내일 약혼식에 필요해? 제가련은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방원의 컴퓨터를 해킹하라고. 뭘 찾으려는 거야? 이화왕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방원과 상심사의 친밀한 사진을 찾고 싶어. 동영상이 있으면 더 좋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 둘이 몰래 만났던 거 알아. 분명 방원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의 컴퓨터나 그의 엄마 녹단의 컴퓨터에 있을 거야. 제가련은 분노로 부르르 떨었다. 그러니까 방원이 네 약혼녀와 바람을 피웠다고. 그럼 왜 약혼식을 하려는 거야? 그냥 따귀 한 대 때리고 약혼 취소해. 이화왕은 크게 웃었다. 내일 좋은 구경할 준비나 해? 찾은 건 바로 보내줘. 나중에 밥 한 끼 사줄게. 전화를 끄는 그는 넓은 침대에 누웠다. 문득 약혼식 전날 밤으로 환생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상심사와 약혼한 후에 환생했다면 일이 훨씬 복잡해졌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이씨 가문은 약혼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하인들은 장식을 하고 청소를 하느라 정신없었다. 집사장 씨는 이른 아침 이화왕의 방문을 두드렸다. 도련님, 일어나세요. 곧 예복을 입어봐야 해요. 이화왕은 문을 열고 나왔지만 준비된 예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조잡한 정장에는 반짝이는 장식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생에서 어떻게 방원의 말을 듣고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어 상심사를 기쁘게 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꿀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외할머니, 이씨 가문의 최신 예복을 가져오세요. 제가 고를게요. 그를 끔찍이 아끼는 외할머니는 다정하게 웃었다. 우리 귀여운 외손자가 원하는 건 다 있어. 이화왕은 외할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외할머니, 정말 좋아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약혼식에서 약혼녀를 바꾸는 일이 외할머니를 놀라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외할머니에게 말할 순 없었다. 약혼식이 취소되면 방원과 상심사의 추악한 민낯을 모두 앞에 드러낼 기회를 잃을 테니까 그때 방원이 방에서 나와 순진한 척 웃으며 말했다. 형!
축하해요. 오늘 심사 누나랑 약혼하잖아요. 누나가 형한테 정말 잘하죠. 형, 앞으로 행복할 거예요.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이화왕은 코웃음을 치고 싶었다. 전생에서 그는 방원의 순진한 모습을 믿었지만 방원과 상심사에게 계단에서 밀려 떨어졌을 때 그의 독사 같은 본성을 알게 되었다. 고마워. 이화왕은 차갑게 대답하고 외할머니를 끌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원과 말 섞고 싶지 않았다. 홀로 남은 방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다. 이씨, 가문의 지분을 손에 넣으면 이화왕이 감히 자신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가 축하를 건넸는데도 무시하다니. 언젠가 이화왕이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오전 11시 약혼식이 시작되었다. 이씨 가문의 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남성의 유력 인사들로 가득했다. 이화왕은 무대 위에 상심사와 함께 섰다. 상심사는 그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화왕, 사랑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건가요? 하지만 박수 소리 대신 연회장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이화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멍청이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상심사는 당황하며 그를 재촉하려 했지만 이화왕은 한 걸음 물러서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놀란 척했다. 심사 누나...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고 그 순간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상심사의 귀에 들어왔다. 연회장은 갑작스레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상심사의 귀에 들어왔다. 상씨 가문이 이씨 가문을 고작 그런 식으로 올라타려 하다니.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런데도 감히 바람을 피워 약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바람 상대가 하필이면 약혼자의 동생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기 좀 봐. 옷도 안 입은 사진까지 있네? 이화왕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준 거야. 상심사는 멍하니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에는 그녀와 방원이 키스하고 포옹하는 사진이 뚜렷이 떠 있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 영상까지 있었다. 다행히 주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영상의 출처를 따질 틈도 없이 그녀는 황급히 이화왕에게 다가가 용서를 빌려 했다. 하지만 이화왕은 단호했다. 그는 하객들 사이에 있던 방원을 무대로 끌어올렸다. 방원은 올라오고 싶지 않았다. 영상을 보자마자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련이 그를 붙잡았다. 이화왕은 망설임 없이 방원의 뺨을 세게 때렸다. 쩍!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방원은 뺨을 감싸주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이화왕을 바라보았다. 설령 그가 상심사와 무언가를 저질렀다 해도 이화왕이 어떻게 감히 모두 앞에서 자신을 때릴 수 있단 말인가? 이화왕은 방원을 상심사의 품으로 밀쳤다. 상심사는 반사적으로 그를 받아 안았다. 네가 좋아한다면 말했어야지. 이화왕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상심사를 너한테 양보했을 텐데 왜 몰래 뒤에서 이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연회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외조부와 외조모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옆에 서 있던 녹단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녹단, 이게 무슨 일이야? 방원이 어떻게 화왕의 여자를 건드릴 수 있... 화왕의 어머니가 없으니 그를 괴롭히려는 거야. 외조부 이화영이 분노하며 따졌다. 녹단은 이씨 가문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오래전 이화왕의 어머니 이서류가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될 뻔했을 때 녹단이 그녀를 구했다. 그 후로 녹단은 이서류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고 고아였던 그녀는 외조부와 외조모에 의해 이씨 가문에 받아들여졌다. 이서류와 함께 자란 녹단은 이씨 가문의 둘째 아가씨로 결혼했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 그녀를 학대하는 인간 쓰레기였다. 결국 녹단은 어린 방원을 데리고 이씨 가문으로 돌아왔다. 외조부와 외조모는 녹단을 반쯤 딸처럼 여겼고 방원도 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친딸과 친외손자를 더 소중히 여겼다. 녹단! 방원이 화왕에게 해명해야 해. 외조모가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화왕을 보며 상심사를 혼내주고 싶을 만큼 화가 났다. 녹단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원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이런 일이. 그녀는 방원이 순한 아이라고 변명했지만 이씨, 가문의 보호 없이는
그녀와 방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아 결국 그녀는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상심사의 부모는 이 상황에 말문이 막혔다. 그들의 딸이 이런 추문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체면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이씨 가문이 그들 가문과의 협력을 끊을까봐 두려웠다. 상심사는 계속해서 이화왕에게 사과했다. 화왕, 나 정말 잘못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방원은 그저 울기만 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그 순간 연회장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등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빛 아래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잠시 주위를 훑었다. 곧 그녀는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약혼녀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 공자께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죠? 그녀의 맑고 냉정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자기소개할게요. 저는 백령조, 백씨그룹의 대표예요. 이 공자와 저 딱 맞는 조합이죠?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백령조가 남자를 멀리하는 거로 유명하지 않았나? 그런데 공개적으로 청혼을 하다니 누군가는 속삭였다. 이씨 가문과 백씨 가문이 연합한다면 남성에서 엄청난 일이 되겠어. 이화왕은 백령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인기 없는 것도 아니지. 백령조, 당신이 나와 딱 맞아. 그는 방원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사촌, 이 여자는 너한테 양보할게? 난 안 필요해. 이화왕은 백령조에게 손짓하며 무대로 올라오라고 했다. 하객들은 경악했다. 약혼녀가 바람을 피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약혼녀를 바꾸다니 상심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화왕, 내가 잘못했어. 복수하려고 네 인생을 망치지 마. 하지만 이화왕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복수? 네가 그럴 가치나 있나? 그는 백령조의 가느다란 허리를 끌어안고 침착하게 말했다. 약혼식은 계속됩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재빨리 상심사의 이름과 사진을 백령조의 것으로 바꿨다. 상심사와 방원은 무대에서 쫓겨났다. 상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이화왕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화왕, 너무 성급하지 마.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이화왕은 차갑게 그녀를 훑어보고 방원을 노려보며 말했다. 용서. 웃기지 마.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건 영번이거나 무수히 많은 거야. 그냥 내 사촌이랑 잘 살아.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남동생과 잤으면서 오빠와 결혼하려고 하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최악이야. 누군가는 소리쳤다. 상심사의 아버지 상도는 조심스레 말했다. 화왕, 이번엔 심사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오늘은 너희 약혼식이잖아? 어떻게 약혼녀를 바꿀 수 있나? 하지만 이화왕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전생에서 돌아온 후로 저는 상심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그녀를 보면 속이 울렁거릴 뿐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는 백령조와 약혼하기로 했어요. 배신한 여자는 필요 없어요. 약혼식은 계속되었다. 백령조는 이화왕의 결심을 듣고 마음이 안정되었다. 원래 상심사와의 만남부터 사랑까지의 영상을 틀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이화왕이 백령조에게 청혼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다. 하객들의 시선 속에서 이화왕은 정장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백령조 앞에 내밀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다. 령묘, 나와 결혼해줘. 날 믿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백령조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다. 이화왕이 반지를 끼워주자 그녀는 놀랍게도 남성용 반지를 꺼내 그의 손에 끼워주었다. 이화왕은 놀랐다. 백령조가 이미 반지를 준비해둔 것이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귀에 속삭였다. 화왕, 잘 생각했어. 이 반지를 끼면 돌이킬 수 없어? 앞으로 평생 나와 함께해야 해. 이화왕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아가씨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 믿어. 그러니까 상심사보단 훨씬 나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이 공자 약혼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이화왕은 몸을 숙여 백령조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백령조의 눈가는 살짝 촉촉해졌고 그녀의 긴 속눈썹이 떨렸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화왕은 이미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입술에는
여전히 백령조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다. 이화왕의 입술에는 백령조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내 약혼녀.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약혼식은 그렇게 끝났다. 하객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백령조는 이화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내가 데리러 올게요.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죠. 그녀는 외조부와 외조모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외조부님, 외조모님, 저는 먼저 가볼게요. 이번엔 준비한 게 없어서 죄송해요. 다음엔 꼭 챙겨오겠습니다. 외조모는 담담히 대답했. 그래?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정신없었네. 그녀는 백령조가 갑작스레 사랑하는 외손자의 약혼녀가 된 상황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듯했다. 백령조가 떠난 후 이화왕은 외조부와 외조모에게 방으로 불려갔다. 외조모가 진지하게 물었다. 화왕,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갑자기 백씨 가문 아가씨와 약혼하다니. 외조모는 세상 풍파를 겪은 사람답게 백령조가 단순한 여성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 약혼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조는 뛰어난 여성이야. 네가 손해볼 일은 없겠지? 하지만 너희 둘은 잘 모르는 사이 아니었나? 나중에 그녀가 너와 대립할까봐 걱정이야. 외조모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화왕은 자신있게 웃으며 대답했다. 외조모님, 영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예요. 제 안목을 믿어주세요. 외조부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알았다. 알았어. 그만 나가자.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겠어. 이화왕은 외조부와 외조모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때 그의 친여동생 이심이가 소파에 앉아 방언의 얼굴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 약을 바르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이심이는 이화왕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달랐다. 소파에 앉아있던 왕욱 역시 이화왕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방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형,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날 내가 술에 취해서 일어나 보니 이미 벌어질 일?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 다 벌어졌어. 후회하고 무서워서 집에 말도 못했어. 앞으로 상심사랑 절대 연락 안 할게. 화왕형, 정말 잘못했어. 이심이도 거들었다. 오빠, 이번 한 번만 아온 오빠를 용서해줘. 그 여자 상심사한테 속은 거야. 이화왕은 이심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이심이는 늘 방언을 따랐고 그에게 더 잘해주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분명히 약혼녀에게 배신당한 건 자신인데 이심이는 방언을 위로하고 있었다. 전생에서 이화왕이 죽었을 때 갓 성인이 된 이심이는 방향을 잃고 울부짖었다. 백령주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심이는 방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다 마약에 중독되어 결국 백령조가 그녀를 발견해 재활원에 보냈다.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화왕은 마음이 아팠다. 왕욱도 끼어들었다. 화왕, 우리 가족이잖아. 아원을 이렇게 크게 혼내줬으니 됐어? 얼굴이 만두처럼 부었잖아. 너무했어. 그는 이화왕을 비난하듯 말했다. 화왕, 다 내 잘못이야. 네, 동생을 제대로 못 키웠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나를 2대 때려서 풀어. 하지만 형제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지. 방원은 다시 무릎 꿇고 말했다. 형, 다 내 잘못이야. 형이 날 때리거나 욕해도 달게 받을게. 하지만 제발 절 무시하지 마. 이화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원, 얼굴 아직 아프냐? 방금 형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이리 와. 좀 보자. 많이 부었네? 사촌이 억울했겠어. 그는 이심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 말투 보니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 같지? 그냥 여자 하나일 뿐이야. 사촌이 좋아한다면 형이 양보하면 되지. 하지만 오늘은 내 약혼식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는 나 좀 위로해줄 생각은 없나? 이시미는 자신이 잘못 말했다고 느끼며 다가오려 했지만 이화왕은 이미 외조모 옆에 앉아있었다. 외조모님, 저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가 말했다. 외조모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희 뭐야? 화왕이 오늘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방원, 너도 상씨 가문 여자랑 엮이다니. 화왕이 널 때린 건 당연해. 여기서 뭘 징징대? 외조모는 왕욱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왕욱, 너 눈엔 안 보여. 네,
친아들이 당했는데 팔꿈치를 밖으로 돌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외조모의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방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사진과 영상이 누가 유출했는지 알지 못했다. 외조부가 단호히 말했다. 더 말하지 마. 가족끼리 소란 피우는 게 뭐야? 방원, 이번 약혼식 망친 책임이 너한테 있어? 1년 치용돈 전부를 화왕에게 줘. 그리고 화왕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 앞으로 상씨 가문과는 어떤 협력도 하지 마. 우리 회사와 상씨 가문의 모든 협력은 취소야. 화왕을 괴롭힌 놈들, 그 집안 전부 잘 살지 못하게 해줄 거야. 1년 치용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방원은 앞으로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할 돈도 없게 되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이화왕은 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씨 가문의 어른들에게 방원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우선 자신이 왕욱의 친아들이 아님을 증명하고 방원이 왕욱의 외도로 생긴 증거임을 밝혀야 했다. 그래야 외조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회사가 왕욱에게 넘어가지 않을 터였다. 그는 방원의 방으로 갔다. 방원은 누군가와 전화 중이었고 이화왕은 상심사라는 이름을 희미하게 들었다. 방원의 낮은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역시나 방원은 또 불쌍한 척하고 있었다. 사촌, 거기 있나? 할 얘기가 있어. 이화왕이 말했다. 방원은 재빨리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다. 형! 나 여기 있어? 이화왕은 웃으며 말했다. 사촌, 면도기 좀 빌릴 수 있을까? 내 면도기가 없어져서 방원은 당연히 거절할 수 없었다. 그가 면도기를 가지러 간 사이 이화왕은 재빨리 바닥에서 방원의 머리카락 두어 가닥을 주었다. 방원은 흔쾌히 면도기를 건넸다. 이화왕이 돌아서자 방원의 눈에 그늘이 졌다. 그는 방금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해킹 흔적이 없었다.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잘못을 이화왕 탓으로 돌렸다. 상심사가 전화로 말하길 이화왕이 백령조와 미리 짜고 약혼식에서 자신을 망신주려 했다고 했다. 방원은 백령조 같은 절세미인이 이화왕과 약혼한 걸 생각하며 분노로 이를 갈았다. 그런 미인은 자신의 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방으로 돌아온 이화왕은 방원의 면도기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주운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보관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웨이보에서 어제 약혼식 소식이 핫 검색어에 오른 걸 확인했다. 이 씨와 백 씨 가문이 소식을 억누르려 했지만 기자와 남성의 유력 인사들이 많았던 터라 막을 수 없었다. 댓글을 훑어보니 대부분 상심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상심사는 명성에 신경 쓰지 않았나? 내가 그녀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려 줄게. 이화왕은 속으로 다짐했다. 방원을 짐승이라며 욕하는 댓글도 많았고 이화왕이 방원을 때린 걸 잘했다고 응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그는 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화왕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집안으로 상자 하나하나가 옮겨지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니 백령조가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외조모는 이화왕을 보자 손짓하며 말했다. 화왕, 이 모든 게 령조가 너한테 준 혼수야. 외조모가 다 기록해뒀어? 방원은 그 선물들을 보며 눈이 벌개졌. 질투심이 가득한 그의 눈빛이 이화왕을 스쳤다. 이화왕이 자리에 앉자마자 왕욱이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가야겠다고 말했다. 왕욱이 일어서는 순간 이화왕의 눈에 그의 파란 정장 위에 붙은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와 그는 재빨리 일어나 눈썰미 있게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고 왕욱의 옷을 정리하는 척했다. 잠시 앉아있다가 그는 백씨 가문을 방문해야 한다며 위층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 틈에 왕욱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백령조가 계단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화왕을 보자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외조부님, 외조모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백령조가 이씨 가문의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차에 올라탄 후 그녀는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남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약혼녀로 선택한 거지? 이화왕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좋아한다고 솔직히 말하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자신조차 믿기 어려웠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넌 아름답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잖아. 몇 년 만에 네 언니가 남긴 엉망진창을 지금의 백시그룹으로 키워낸 걸 보면 내 아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내가 정말 복받은 거야. 백령조는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백씨그룹을 맡은 것이 이번 약혼에 도움이 된 셈이었다. 차는 천천히 백씨 가문의 오래된 저택안뜰에 멈추었다. 문을 들어서자 집사 진박이 다가와 말했다. 이 아가씨? 큰아가씨도 오셨어요. 진박이 말한 큰아가씨는 백령조의 이복 언니 백민병이었다. 백민병은 어릴 때부터 응석바디로 자랐다. 몇 년 전 백씨 가문의 회사를 그녀에게 맡겼지만 반 달도 안 돼요.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다. 결국 백령조가 그 엉망진창을 수습하며 백씨그룹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열띤 대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화왕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령조가 약혼하는데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백씨 가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백민병이 불만을 터뜨렸다. 백령조의 계모당하기 맞장구 쳤다. 맞아요. 부모님, 이화왕 같은 남자가 약혼녀한테 배신당한 남자가 우리 령조와 어울릴 리 없죠. 그녀는 백씨 가문이 지금 백령조 이 서출딸의 손에 쥐어 이화왕과 결혼하면 이씨 가문의 지원을 받아 백민병이 영영 기회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이화왕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백령조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남성에서 누가 그녀와 어울릴지 말해보시죠.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당학을 날카롭게 쏘아보아 당학은 뒤에서 험담하다. 당사자에게 들킬 줄 몰랐는지 등골이 서늘해져. 이화왕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분이 당씨 가문의 소중한 둘째 아가씨시죠? 아, 그러고 보니 외조부가 최근에 당씨 가문이 남성 남쪽 땅 때문에 우리 집에 선물을 보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돌아가면 외조부께 잘 말씀드려야겠어요? 함부로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는 백씨 가문의 노부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백할머니, 제 말이 맞죠? 이화왕은 백령조의 손을 놓고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 곁으로 다가갔다. 백씨 가문의 할아버지 백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사위 말이 맞아. 화왕과 령조가 결혼하고 싶다면 나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는 령조의 결정을 늘 지지했고 하루빨리 증손자를 안고 싶어 했다. 반면 백령조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여. 그들은 령조가 약혼 소식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에 여전히 마음이 걸렸다. 당학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방금 잘못 말한 거예요. 화왕, 제발 마음에 두지 마요. 백사리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고 백민병도 더는 뭐라 할 수 없었다. 당학은 이화왕이 정말 외조부에게 말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초조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화왕이 나타난 순간부터 백민병의 시선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씨 가문의 도련님이 촌스럽고 오만하며 상심사 뒤만 쫓는 멍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그는 놀랍도록 잘생겼다. 입체적이고 섬세한 이목구비가 눈에 띄었다. 점심을 먹은 후 당학은 백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갔다. 백령조는 백사리에게 불려 책방으로 갔다. 집! 아니, 조용해지자 이화왕은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백민병이 다가와 말했다. 사위, 여기 있나? 이 첼이 달콤한가? 이화왕은 고개를 돌려 거실에 그녀가 혼자 있는 걸 보았다. 괜찮아. 먹고 싶으면 직접 가져. 백민병은 미소를 지으며 과일 접시에서 딸기를 하나 집었다. 사위, 령주 동생이 너한테 잘해. 이화왕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했다? 아주 잘해. 근데 언니, 할 말이 있나? 백민병은 뭔가를 말할까? 망설이다 말했다. 말 안 하면 속인 것 같고 말하면 좀 그렇네. 이화왕은 단호히 말했다. 그럼 말하지 마. 그는 백령조의 이복 언니에게 전혀 호감이 없었다. 백민병은 갑자기 허벅지를 탁 치며 이화왕을 놀라게 했다. 그래도 말해야겠어. 양심이 찔려서 그녀는 말을 이었다. 령조가 왜 몇 년 동안 남자가 없었는지 알아? 눈이 높아서 아무도 안 찬 거지. 이화왕이 대답하려는 찰나 그녀가 충격적인 말을 아니야? 령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게다가 몸이 약해서 남자를 만족시킬 수도 없지. 전 남자친구가 그래서 령조와 헤어졌대. 이화왕은 속으로 아이를 못 낳는다. 몸이 약하다. 진짜일까?
명조에게 전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백민병 앞에서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언니, 그건 터무니없는 소문이야. 내 약혼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내가 모를 리 없잖아. 백민병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해. 그럼 내가 오해했나 보네. 하지만 사위, 외롭고 허전할 때 언제든 나 찾아와. 그녀는 명함을 건네고는 뒤도 안 돌아보며 떠났다. 이화왕은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명조가 아이를 못 낳는다 해도 평생 그녀를 지켜줄 거야. 몸이 약하면 내가 잘 보살피면 되지.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백사리의 강한 요청으로 이화왕과 백령조는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방은 하얀색으로 꾸며져 백령조의 취향과 잘 맞았다. 침대 위에는 하인이 준비한 잠옷이 놓여 있었지만 너무 얇아 보였다. 백령조가 재빨리 잠옷을 치우고 옷장에서 순백색 셔츠를 꺼냈다. 이걸 입고 자, 어제 너 주려고 산 거야. 깜빡하고 못 줬네. 저 잠옷은 할아버지가 준비한 것 같아. 이화왕은 셔츠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욕실에는 세면도구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다. 이화왕은 금세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머리를 말리는 동안 백령조의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 나 씻었어. 너도 가서 씻어. 그가 말했다. 백령조는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금 샤워를 마친 이화왕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욕실에는 아직 그의 샤워 후 남은 수증기와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다. 백령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냄새나는 남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백령조가 욕실에서 나온 후 이화왕은 이미 베개와 담요를 들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백령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침대 꽤 넓어. 같이 잘래. 이화왕은 침대에 누운 백령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마치 세상을 홀리는 듯한 아름다움이 빛났다. 그는 심장이 쿵쿵 뛰며 자신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이 여자,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옆에서 자면 온밤 상상만 하다. 참 못 들겠어. And so, 급히 메시지에 답했다. 괜찮아. 소파에서 잘게. 백령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화왕이 정말 날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같이 자는 것도 싫어하잖아. 불이 꺼지고 이화왕은 좁은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웠다. 불편한 자세 때문에 답답했지만 그는 잠을 청하려 애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백령조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화왕? 그는 대답했다. 아직 안 잤어. 왜? 백령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잠이 안 와. 침대에서 같이 잘래. 어둠 덕분인지 그녀의 용기가 커진 듯했다. 이화왕은 이미 한번 거절했지만 그녀가 다시 묻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이걸 누가 참아? 그는 속으로 웃으며 담요를 들고 재빨리 침대 위로 올라갔다. 백령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빨리 자. 나 먼저 잘게. 자. 하지만 원래 잠을 못 이루던 백령조는 그의 말을 듣고 더 잠이 오지 않았다. 코끝으로 전해지는 그의 은은한 향기가 점점 강렬해져 그녀는 어느새 이화왕이 짜놓은 사랑의 그물에 빠져들었다. 기꺼이 그 안에서 머물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이화왕은 자신의 다리 위로 그녀의 다리가 얹히는 걸 느꼈다. 이건 누가 견디겠어? 그는 조심스레 몸을 돌려 백령조와 마주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내 약혼녀야. 안아도 괜찮아. 아비여. 그날 밤 이화왕은 전생에서 환생한 후 처음으로 편안히 잠을 잤다. 이틀 동안 밤마다 극심한 중압감으로 깨던 것과 달랐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백령조는 이미 곁에 없었다. 그는 정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백령조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집에 데려다 줄까? 그녀가 물었다. 이화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자. 하지만 속으로는 집에 돌아가면 원수 같은 방원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 예상대로 집에 도착하자. 방원이 다가와영. 이라며 부침성 있게 불렀다. 그 가식적인 태도에 이화왕은 어제 먹은 밥까지 토할 것 같았다. 형, 새언니가 형한테 잘해. 정말 부럽다.
방원은 형제처럼 다정한 척하며 웃었다. 이화왕은 옆으로 비켜서며 차갑게 말했다. 왜? 내 약혼녀 하나로 부족해서 또 다른 약혼녀까지 노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방원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방원은 순간 이화왕이 자신과 엄청난 원한이 있는 듯 느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의 약혼녀와 한 번 잔 것뿐이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외조모를 보자 방원이 급히 변명했다. 아니에요. 형, 오해야. 지난번은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형이 날 믿지 않는 거예요. 이화왕은 차갑게 대답했다. 고의든 아니든 잔 건잔 거야. 뭘 변명해? 그는 외조모 곁으로 다가가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외조모님, 어제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외조모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바보 같은 녀석. 백시 가문 사람들은 어땠어? 이화왕은 백시 가문 사람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특히 백령조의 계모당하기 자신을 깔봤던 일을 강조했. 오후에는 백령조를 만난다는 핑계로 방원과 왕욱의 머리카락을 들고 사립병원으로 향했다. 친자 감정을 의뢰한 후 그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 제가련과 커피숍에서 만나 밥을 먹기로 했다. 하지만 제가련을 기다리던 중 뜻밖에도 상심사가 나타났다. 상심사는 이화왕을 보자마자 놀랐다. 이게 내가 아는 그 멍청한 이화왕이야. 전생에서 그는 늘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를 엉망으로 하고 다녔지만 지금은 세련되고 매력적이었다. 상심사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단지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을 뿐인데 이화왕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백령조와 바로 약혼하다니? 그녀의 체면이 공개적으로 짓밟렸다. 게다가 오늘 아침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난 터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 이화왕, 우연이네. 그녀의 미소는 청춘의 기운이 넘쳤고 마치 캠퍼스 여신 같았다. 전생에서 이화왕은 그녀의 이런 매력과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 하수구지처럼 역겨울 뿐이었다. 상씨 아가씨, 함부로 부르지 마. 내 약혼녀가 질투할 거야. 이화왕이 차갑게 말했다. 상심사는 애원했다. 이화왕,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날 술에 취해서 방원을 너로 착각했어. 내 마음은 온통 너뿐이야. 그녀는 이화왕이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쫓아다니며 충실한 멍청이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좋은 물건이 생기면 늘 그녀를 먼저 떠올려. 이번은 여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작은 실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달래면 그가 용서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화왕은 단호했다. 너 사람 말 안 알아듣나? 나는 백령조와 약혼했어. 그녀의 약혼자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혹시 불륜녀가 되고 싶나? 그럼 헤드라인에 올려줄까? 그는 손가락으로 셋을 세며 말했다. 셋셀 동안 내 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여기 불륜녀가 있다고 소리칠 거야. 상심사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이화왕, 제발 그러지 마.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바로 그때 백령조가 커피숍 입구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화왕을 보자마자 상심사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눈치챘 순간 분노가 치밀었고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의 손은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백령조는 이화왕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화왕은 그녀의 싸늘한 기운을 느끼고 벌떡 일어나 상심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뻔뻔해. 불륜녀가 되려는 거야. 너 따위 안 봐. 그의 불륜녀라는 말에 커피숍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다. 이화왕은 백령조를 향해 말했다. 여보, 불륜녀가 네 남편을 유혹하려 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작스레 그의 단단한 품에 안기자 백령조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몸이 굳은 채로 그의 말에 맞장구 쳤다. 누가 감히 내 약혼자를 유혹해? 아내로서 단단히 혼내줘야지. 그녀는 비서서복에게 지시했다. 백씨그룹이 상씨 가문의 주문을 몇 개 더 빼앗아? 상심사는 겁에 질렸다. 이미 이씨 가문이 상씨 가문과의 협력을 끊은 터라 아버지에게 혼났는데 백씨 가문까지 적으로 돌리면 상씨 가문은 끝장이었다. 상심사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화왕, 농담이었어? 내가 감히 널 유혹하겠어.
그냥 장난친 거야. 너랑 약혼녀 행복하게 잘 살아. 그녀는 속으로 이를 갈며 백령조를 모욕할 기회를 노렸다. 말하고는 잿빛 얼굴로 커피숍을 빠져나갔다. 이화왕은 백령조를 놓으며 말했다. 우연이네? 너도 이 커피숍에 왔네? 참, 나 제가를 만나러 온 거야? 저 여자랑은 우연히 만난 거라고. 그는 백령조가 오해할까봐 급히 설명했다. 하지만 상심사가 떠난 후 이화왕이 자신을 놓는 순간 백령조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상심사를 골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 걸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화왕, 며칠 뒤 시간 있어. 우리 먼저 결혼증 등록하러 가자. 할아버지가 자꾸 재촉해서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수가 많아져. 이화왕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아내가 결혼증 등록하고 싶다면 남편이 따라가야지. 민원실 갈 때 위챗으로 말해줘. 두 사람이 위챗 친구가 된 이후 방 안에서 부끄러워하며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외하면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아 백령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화왕이 망설임 없이 동의한 걸 보니 적어도 그가 자신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2층에서 백령조와 협상을 하던 파트너는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아래층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협상이 틀어졌다고 생각했다. 더 양보하려던 찰나 백령조가 갑자기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다. 협상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아래층을 내려다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저 잘생긴 두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백 대표는 남색에 관심 없는 걸로 유명하지 않았나? 뭐, 협상이 성사됐으니 됐어? 파트너는 속으로 생각했다.